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지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이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너무 늦게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많이 그리고 갑자기 체중이 줄었는데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아버지의 숨이 그렇게 가빠지는 것을 봤는데 왜 더 빨리 병원에 모시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영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정보는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첫째, 사랑하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의료 개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보다 편안하고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넷째,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케어 방법과 지원책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을 후회 없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정보는 제 어머니를 돌보던 시간 동안 제가 직접 경험하고 의료 전문가들과 상담하며 얻은 소중한 지식입니다. 저는 이 지식이 더 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고령자가 사망하기 약 1년 전에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신체적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더 많은 시간과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네 번째 신호는 더욱더 중요하기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돈복이 터질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최근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옷이 갑자기 헐렁해진 것을 발견하셨나요? 혹은 평소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체중 감소는 특히 의도하지 않은 경우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내에 5% 이상의 체중 감소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이웃 김영수 씨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2세 이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약 8kg의 체중이 감소했지만 가족들은 이를 단순히 노화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체중 감소는 초기 췌장암의 신호였고 조기에 발견했다면 더 많은 치료 옵션이 있었을 것입니다. 체중 감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체중 감소는 신체가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기관의 기능 저하, 암 또는 다른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고령자의 체중 감소는 대부분 근육량 감소를 포함합니다. 근감소증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와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셋째, 체중 감소는 약물의 부작용이나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식사를 잊거나 식욕을 조절하는 뇌 기능의 변화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서 이런 변화를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체계적으로 체중을 기록하세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옷 상태에서 체중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식사 일지를 작성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기록하면 문제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능한 빨리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6개월 내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넷째, 식사 환경을 개선하세요. 함께 식사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작은 양을 자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영양사의 상담을 고려하세요. 고령자에게 필요한 특별한 영양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단순히 체중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가능한 최선의 케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세요. 조기 발견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두 번째 신호는 많은 가족들이 단순한 노화로 오해하는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바로 극심한 탈진과 쇠약입니다. 할머니가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시네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봐요. 할아버지가 전에는 산책을 즐기셨는데 이제는 집에만 계시려고 해요. 이런 말들 한 번쯤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쇠약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일상적인 활동에도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던 집안일이나 산책조차 이제는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 됩니다. 둘째,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 후에도 에너지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셋째,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간단한 동작에도 숨이 차고 힘이 들어갑니다. 이는 심장과 폐 기능의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희 씨의 아버지는 78세에 갑자기 활동량이 줄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의사 방문 후 신부전 초기 증상임이 밝혀졌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 방식 조정으로 그는 1년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족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극심한 피로가 나타날까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는 신체의 핵심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하고 폐의 산소 교환 능력이 감소하며 신체의 대사 과정이 느려집니다. 신체는 살아남기 위해 생존의 필수적인 기관에만 제한된 에너지를 집중시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첫째, 무조건적인 활동 권장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허용하세요. 에너지 보존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둘째, 작은 성취에도 큰 의미를 두세요. 오늘 식사를 완료했다면 그것은 큰 성공입니다. 셋째, 일상활동을 작은 단계로 나누세요.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하세요. 넷째, 정기적인 의료 체크를 유지하세요. 심장, 폐, 갑상선 기능 등의 검사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영양가 있는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를 도와주세요. 적은 양이라도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존재의 의미입니다. 신체적 능력이 감소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의미 있는 대화, 그리고 소중한 추억을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쇠약해진 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변화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신호입니다. 바로 인지 기능의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엄마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세요. 아버지가 예전에는 좋아하던 모임에 가기 싫어하세요. 할머니가 대화 중에 갑자기 멍해지세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나이 들면 다 그래가 아닙니다. 이는 생명의 불꽃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기억력 감퇴가 두드러집니다. 단기 기억부터 영향을 받아 방금 한 대화를 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둘째,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전에는 즐겁게 참여하던 모임이나 활동에 흥미를 잃고 점점 더 고립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셋째, 의사소통 패턴이 변합니다. 대화에 집중하기 어려워하거나 단어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때로는 대화 자체를 피하기도 합니다. 넷째, 혼란과 방향 감각 상실이 나타납니다.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거나 간단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날까요?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감소하면서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는 단순히 치매나 알츠하이머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의 전반적인 쇠퇴 과정에서 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많은 고령자들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보다 내적 여정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는 임종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과 인생을 재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외부인에게는 멍해 보이는 상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미영 씨의 할머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91세의 이 할머니는 갑자기 가족들과의 대화를 줄이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이를 우울증으로 생각했지만 호스피스 간호사의 도움으로 이것이 자연스러운 생애 마무리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대신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방식으로 접근법을 바꾸었고 이는 모두에게 더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억지로 현실로 끌어내려 하지 마세요. 내면의 여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단순하고 분명한 의사소통을 유지하세요.
복잡한 질문이나 선택지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고 급격한 변화를 피하세요. 안정감은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격려하세요. 오래된 사진이나 물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호스피스 케어 전문가나 노인 전문 의료진의 조언은 이 시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인지 기능의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판단이나 수정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는 매우 구체적이며 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빈번한 감염과 느린 회복 속도입니다. 할아버지가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리세요. 할머니의 작은 상처가 몇 주째 아물지 않아요. 아버지의 폐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네요. 이러한 상황들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이는 면역 체계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는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은 감소하지만 생애 마지막 시기에는 이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이는 몸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거나 유지할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작은 감염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이 느립니다. 감기나 요로 감염과 같은 일반적인 질환이 자주 발생하고 통상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처 치유 과정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작은 베인 상처나 멍이 평소보다 훨씬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는 세포 재생 능력의 감소와 혈액순환 저하를 나타냅니다. 셋째, 일반적인 약물에 대한 반응이 줄어듭니다. 평소 같았으면 효과적이었을 약이 이제는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넷째,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지속됩니다. 관절 통증, 부종 또는 지속적인 불편함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과학적으로 볼 때 이는 면역 체계의 두 가지 핵심 구성 요소의 쇠퇴를 나타냅니다. 첫째, 선천적 면역은 첫 번째 방어선으로 피부, 점막,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면역 세포들로 구성됩니다. 노화와 함께 이 방어선은 약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둘째, 적응 면역은 특정 병원체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망 전 약 3에서 6개월 동안 면역력 저하는 더욱 급격해지며 이는 몸이 더 이상 모든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어 핵심 기능에만 자원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진우 씨의 어머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5세의 이 할머니는 6개월 동안 3번의 요로 감염과 2번의 경미한 폐렴을 앓았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이것이 자연스러운 생애 마감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편안함과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완화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할머니는 불필요한 고통 없이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첫째, 철저한 위생 관리를 유지하세요. 손 씻기와 환경 청결은 감염 예방의 기본입니다. 둘째, 영양 상태를 최적화하세요. 단백질, 비타민C, 아연과 같은 면역 강화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이 중요합니다. 셋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도록 도와주세요. 탈수는 회복을 더디게 하고 새로운 감염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넷째, 작은 상처나 감염 징후도 무시하지 마세요.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의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모든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 치료와 완화 치료 사이의 균형에 대해 논의하세요. 이 시기는 어렵지만 의학적 치료와 돌봄의 균형을 찾아 사랑하는 사람이 불필요한 고통 없이 존엄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때로는 더 많은 치료가 아닌 더 적절한 치료가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는 어쩌면 가장 눈에 띄고 또한 가장 걱정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바로 호흡 문제와 폐기능 저하입니다. 할머니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이세요. 할아버지의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빨라졌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자주 숨을 고르세요. 호흡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입니다. 호흡이 변할 때 그것은 생명력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호흡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가벼운 활동 후에도 호흡 곤란이 발생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침대에서 의자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동작 후에도 숨이 차고 회복에 시간이 걸립니다. 둘째, 호흡 패턴이 변합니다.
정상적인 규칙적 호흡에서 불규칙하고 얕거나 때로는 깊은 호흡 또는 숨을 쉬지 않는 짧은 기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침이 약해집니다. 효과적으로 가래를 배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폐렴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넷째, 호흡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르렁 소리나 쌕쌕 소리는 기도에 분비물이 쌓이거나 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날까요? 생리학적으로 호흡은 폐, 호흡 근육, 신경계, 그리고 심장, 폐 시스템의 복잡한 상호작용입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러 요인이 호흡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호흡 근육의 약화로 인해 깊고 효과적인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폐의 탄력성 감소로 폐가 공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셋째, 호흡 중추 변화로 뇌의 호흡 조절 중추가 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넷째, 심장 기능 저하로 심장이 폐로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해 산소 교환이 감소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호흡 패턴의 변화는 사망 수주에서 수개월 전에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임종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이승준 씨의 아버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3세의 이 할아버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그의 호흡 곤란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후 그들은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춘 케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소 요법, 자세 변경, 그리고 불안의 완화 기술을 통해 할아버지는 더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었고 가족들은 중요한 대화를 나눌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첫째,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로 유지하세요. 이는 횡격막의 압력을 줄이고 호흡을 더 쉽게 만듭니다. 둘째,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하세요. 창문을 살짝 열거나 선풍기를 사용하면 종종 호흡이 더 편해집니다. 셋째, 건조한 입과 입술을 자주 촉촉하게 해주세요. 입 호흡이 증가하면서 건조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불안을 완화하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호흡 곤란은 불안을 유발하고 불안은 다시 호흡 곤란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의료진과 완화치료 옵션에 대해 상담하세요. 산소 요법, 약물 또는 다른 치료법이 편안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호흡 곤란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의학적 개입과 돌봄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크게 줄이고 남은 시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고 작별을 준비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령자가 사망하기 약 1년 전에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신체적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눈에 띄는 체중 감소로 생명의 무게가 줄어들 때. 둘째, 극심한 탈진과 쇠약으로 생명의 에너지가 사라질 때. 셋째, 인지 기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로 마음이 멀어질 때. 넷째, 빈번한 감염과 느린 회복으로 방어막이 무너질 때. 다섯째, 호흡 문제와 폐기능 저하로 생명의 호흡이 얕아질 때. 이 신호들은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타날 때 더욱 주의가 깊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신체가 생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의료적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때로는 이러한 증상들이 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적시에 발견하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함으로써 가족들은 감정적, 실질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셋째, 이런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남은 시간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완화 치료와 지원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존엄하게 마지막 여정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환자의 가족 중 80% 이상이 더 일찍 알았다면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얻은 지식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박지연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체중이 줄고 피로감이 심해졌을 때 그녀는 제가 알려드린 신호들을 기억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후 그들은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완화 치료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의 아버지는 남은 시간 동안 불필요한 고통 없이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후에 박지연 씨는 아버지의 변화를 일찍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때 명심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존재의 가치는 기능에 있지 않습니다.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감소해도 그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은 변함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둘째, 균형을 찾으세요.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의 질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덜 적극적인 치료가 더 큰 편안함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여정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의료 전문가, 호스피스 케어팀, 지원 그룹,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세요. 함께라면 이 어려운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한 개의 영상이 한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